이제 좀 이따가는 박강태 회장님께서 이제 토론을 좀 해주시겠는데요. 박강태 회장님은 아시다시피 이제 해피브릿지 아시죠? 이제 네. 주식회사였다가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제1세대라고 뭐 감히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강태 회장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여기 참석한 데는 뭐 그렇게 뭐 공부가 많아서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현장의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숙희 선생님께서 그 노동자 지위에 대해서 다각도로 많은 논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을 중심으로 현황이 어떤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발표 중에 600, 그러니까 현재 한 2만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등록돼 있고 그 중에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등록된 게 한 600여 개 정도 남짓 되는 것으로 그 통계는 나와 있는데 이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또 적정하지 않아서 부정확합니다. 다만 그냥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15% 정도는 전체 협동조합에서 15% 정도는 노동자 협동조합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략 지금 뭐 비슷하게 그 개점 휴업률이 그 뭐 한 뭐 50% 과하게는 50%도 본다고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그 운영에 실패한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사실 그 노동자 협동조합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뭐 몇백 개 좀 아래쪽에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에 가입하고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의식과 자각을 갖고 있는 곳은 그 중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뭐 한 5%, 10% 이내여서 저희 그 연합회가 뭐 대략 한 정회원, 준회원에서 30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노동자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 물론 협동조합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어떤 결과를 이룬다고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그중에서 노동자 협동조합도 그렇게 활발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그 왜 그런가에 대한 좀 자체적인 평가는 노동자 소유 기업, 노동자 기업 소유 운동이 노동운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자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이념 지향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이나 또는 어떤 사회 지성에서의 어떤 이념 지형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후퇴했기 때문에 노동자 운동으로서 노동자 기업 소유 운동은 사실 어떤 명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협하는 데 대한 동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입장에서는 노동권을 보호받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권유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라도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사대보험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커지는 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프리랜서 협동조합이 그렇게 생각만큼 그런 불안정 노동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노동자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부담이나 경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 또한 기피 하는 성향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어떻게 좀 그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좀 분명한 거는 그 일자리 유지와 관련돼서 어떤 소극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는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 협동조합이 인수 전환하는 데 있어서 상속자가 없는 가족 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자본이득은 축소됐는데 노동소득은 아직은 좀 구할 만한 어떤 그런 산업에서의
그런 어떤 소유권 변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제 좀 특수한 사례 그리고 좀 연구를 함께 해볼 만한 사례가 택시협동조합에 관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그 15년에 첫 사례가 발생해서 지금 이제 그 굉장한 어떤 파행을 겪은 사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85개까지 지금 늘어나서 거의 그렇게 한 업종에서 사례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된 사례는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타나는 사례는 업주 주도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들 사업자로 인식되는 직원협동조합이 아니라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인식해서 뭔가 현행법과 괴리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나오고 한데 어쨌든 현실적인 이해와 법제도와 그리고 이러저러한 어떤 그 기대들이 뒤섞여서 지금 이제 어떤 특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어쨌든 저희도 현장에서 이 택시협동조합들과 교류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또 교류하면서 이런 어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뭐 기회 되면 제가 보고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토론하고 필요한 경우는 얘기는 토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강태 회장님 감사합니다.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좀 우리가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고령 사회가 이제 계속 가속화될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 중소기업의 경영권 시장, 즉 중소기업들도 이제 매물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데 중소기업은 또 노조 조직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노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동자 협동조합이 그런 중소기업의 경영권 시장의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하고 그와 관련된 뭐 법률이든지 또는 뭐 기금 뭐 전반적인 체제가 있어야지 이제 그런 것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또는 이런 방식으로 스무드하게 트랜짓 하면은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박강태 회장님께서 먼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지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IMF 상황에서 한 100여 개 이상의 노동자들이 그 흑자 부도낸 기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노동자 협동조합법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뭐 남아있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뭐 당시에는 이제 긴박하게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미래에도 그런 그 사업성이 현존하면서 기존 소유자가 계속 그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울 때 뭐 결국 두 가지 선택이죠. 다른 자본에게 팔거나 노동자들 인수하거나 또는 뭐 청산하거나 셋 중에 하나일 텐데요. 결국 그 노동자들이 그 소유하는 기업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또는 그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자각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노동운동에서 노동자 소유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의지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거나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IMF 때 했으나 인수하였으나 그것을 지속할 만한 그런 어떤 정신적 또는 이제 실제적인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유화되거나 또는 또 제3자한테 넘어가거나 또는 외부로 자본이 유출돼서 노동자 소유 기업으로서의 어떤 상태가 유지되지 않거나 하는 어떤 그 변질과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좋지만 그럴 수 있기 위한 어떤 그 필요 충분 조건의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실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이나 이제 early stage 아주 초기 단계는 뭐 출자자이자 노동자이자 이런 별 구분이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이제 회사라는 건 잘 되면 잘 될수록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숙희 박사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노동자 조합이 잘 돼가지고 분쟁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좀 결론이 났는지 이런 사례, 외국 사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되면 문제일 것 같거든요. 잘 되면은 이제 안 나갈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고착화되고 소위 이게 조직이 이너시아에 빠질 것 같은데 결국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오기를 받기를 매우 아마 주저할 것 같고요. 나가지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왜 잘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쟁의 어떤 것들의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희 박사님? 예, 제가 이 협동조합을 이제 연구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외국들은 이렇게 격하게 그 노사가 예를 들자면은 갈등을 붙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코퍼레티즘처럼 이렇게 큰 기업으로 이제 협동조합이 성장하면서 거기는 아예 이제 민간 기업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동조합으로서의 그 분쟁이 일어나서 그거를 적절하게 잘 해결했다 이거의 사례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우리 박광태 그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개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는. 근데 두 개 그룹을 다 그 속속들이 파헤쳐가지고 그걸 한번 봤어요. 근데 하나는 노동자 협동조합처럼 했고 하나는 사업자 협동조합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위반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2천만 원씩 내고 들어가서 자기가 그 택시를 가지고 무조건 그 영업을 해요.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이분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예를 들자면은 뭐 무슨 문제가 생기다 그러면 그 차량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그 개인 택시 내주듯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위법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하고 좀 이렇게 다툼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를 막 외부적으로 이렇게 발현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동자 협동조합처럼 다른 일명 박계동 씨 있었던 그 협동조합은 잘 아시겠지만 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지적했던 특정 몇 인만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알 뿐이지 다른 조합원들은 나도 먹고 살아보자라고 해서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정신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본인이 이제 확보하지 못하고 들어오니까 사실은 돈 버는 데만 주력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여기서 좀 갈등이 심했었어요. 그때 당시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갈등을 좀 보고 지켜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셔갖고 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뭐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봉합이 아니라고 보고요.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외국은 그렇게 그것 갖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 오히려 가고, 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외국에서는 오히려 협동조합으로서 그 공제회를 많이 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참여를 해서 오히려 공제회 쪽으로 해서 협동조합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 오히려 사회적 이제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는 너무도 조용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인데도 그런 데 대해서 노동조합에서도 별로 나서지도 않고 이제 많이 너무 조용해서 조금 그 아쉬움인데,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한 정신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여기에 이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이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방점을 둬야 될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면은 이제 각각 어떤 게 있을지, 하나는 이제 굉장히 리글한 측면에서, 하나는 아주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전문가 분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박강태 우리 회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로 일본에서 나오는 사례인데요. 노동자협동조합을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가 사업 모델도 만들고 직접 사업단을 조직해서 전국적인 사업체를 스스로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합회 사업을 늘리면서 단위 노동자협동조합을 늘리고 또 그런 유기적 구조에서
또 어떤 사업 경쟁력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델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는 결사된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예전에 무슨 협동조합 경제사 뭐 이런 일제시대 때 그런 것처럼 어떤 노동자협동조합 뭐 인수 전환 설립 지원단 추진단 뭐 이런 것들을 법적인 어떤 기반 하에서 만들어서 하여튼 좀 세게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의 어떤 조직 스스로 조직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규모화를 직접 추진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어쨌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고 늘어나고 있는 그 돌봄과 또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는 어떤 산업적 기회를 이렇게 노동자협동조합을 보다 좀 조직적이고 그 전략을 갖고 늘리는 방법하고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킹 게스트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가입하기보다는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고 어떤 전국적 조직화를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어쨌든 좀 전환하는 데 대한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명칭도 직원협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재부 이제 안내서에서 뭐 직원협동조합이 사업자협동조합이 이런 걸 나눠가지고 하는 거지 단지 3분의 2 규정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유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협동조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협동조합이 특히나 우리가 재정자립이나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자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정부 지원 이거보다는 저는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금 펀드 뭐 이런 거를 노동조합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좀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법률상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협동조합이 재정 자립을 해 나가면서 아까 박광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에 그거와 같이 플러스 된다라고 하면 좀 법률이 그쪽으로 좀 더 구체화 시킨다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제가 IMF 때 노동자 기업 인수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결국은 재정 자립을 못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뭐 해체 수준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자립이라는 거는 현재 기존의 노조들이 좀 그런 기금 펀드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은 뮤추얼 에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공제회식으로 뭐 해서 펀드를 해서 이 협동조합을 좀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우리는 너무나 정부에서만 받는 그거에 좀 이렇게 유력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좀 재정 자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와 이 협동조합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구체적 제가 좀 딴 데다 써놓긴 했지만 아직 밝히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좀 협동조합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법률이 좀 개정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적절하게 좀 명확성을 기해서 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퇴직금 아니면 사회복지기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조금 어정쩡하게 운영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노조나 이런 데가 그죠? 예, 기금화를 한다라든지 그런 전략이 필요해는 보이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아마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7월 또 3일에는 또 협동조합의 날도 있고 우리 또 사회적 경제 영역에 연구하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서로 자축을 하시면서요. 다음 주에 광주에서 뵙는 걸로 약속을 하도록 하고 또 7월 15일에는 또 대표적인 어떤 정부의 비대칭 경력,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도요.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